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보합 마무리했고요. 16,1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도 크게 없었고요. 5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하락으로 시장을 해서 상승으로 밀어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합 마무리를 진행했고요. 큰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315만 주로 어제와 금요일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보합 아니면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 상승하는 그런 상승세에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래량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하락했던 그 하락폭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7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61선 근처까지 주가를 한번 밀었다가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하면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 사이를 좀 둘 다 한번 왔다 갔다 해보면서 진행이 좀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박스권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그 안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61선까지 이제 주가를 한번 밀어버리면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반전이 되고 상승 반전이 되고 좀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강점으로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지금 횡보를 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 이제 횡보하는 혹은 이제 약세를 갖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1선과 61선 자체는 하락을 멈추고 이제 21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61선 같은 경우도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운구름에서 이제 오랫동안 주가가 좀 머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 구름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죽은 채로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로 투자 수급으로 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5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만 4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흐름 대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좀 했지만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만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보험, 은행 이렇게 다 매도가 나왔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2,500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5만 3천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이제 3일 연속 매수가 나왔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연기금 투자자, 투신 이 정도가 이제 지금 매도를 멈추고 오히려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로 접근하지 않고 계속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수급 자체가 확실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장 이제 상승이 없더라도 분명히 이제 이 라인을 끝내고 나면, 이 횡보를 끝내고 나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를 지금 거래량을 죽인 채로 계속 이어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음운구름을 나갈 때까지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지루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흐름 자체는 깰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블록딜 이후에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던 그런 주가가 지금은 이제 올해 한 해는 계속 이제 횡보를 하면서 고점, 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단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계속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왔는데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좋은 소식들은 오픈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늘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는 오늘 이제 1420만 주 정도로 1427만 주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환되지 않았고요.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2월 2일자로 해서는 23만 5천 주 정도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5일자 오늘은 6만 4천 주 정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뭐 그렇게 활발하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잔고 자체도 감소를 하다가 뭐 증가를 했다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잔고도 조금씩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자로 해서 코스피 200에 대한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외국인 거래원 중에 대부분이 또 JP모간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36만 8천 주를 매수하면서 또다시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상위권에 위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량이 부족할 때 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이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간다라는 모습은 이 JP모간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비중을 늘릴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 200에 대해서 리밸런싱이 일어났을 때 그 JP모간이 매수해야 되는 그 수량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 20일 동안의 평균 수량은 JP모간이 150만 주 플러스고요. 모간서울은 45만 주 플러스로 이렇게 또 모간 계열의 그런 증권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 공매도 잔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간서울 JP모간이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거래원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공교롭기도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가 실제로 이제 매수량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오늘 날짜 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크게 뭐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3,1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대차 잔고는 뭐 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둘 다 뭐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굳이 공격적으로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 추적 물량은 55만 주 플러스에서 당일 물량은 50만 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5만 주 정도 매수 수량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매수가 50만 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보유율 자체는 11.76%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매수 패턴이 확실히 좀 매수 쪽으로 무게가 붙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11% 후반대로 외국인 이 보유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율이 또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자로 그런 리밸런싱에 의해서 이런 외국인 증권사들이 의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면 그 12월 9일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는 지금은 그 리밸런싱에 의한 그런 물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대차 잔고까지 확인을 좀 했고요. 이제는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제 코스피 0.6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5%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확실히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차트도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급 반등 이후에
쌍봉 형태의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횡보를 하는 이 지수에 대한 차트와 상당히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체코 원전, 뭐 폴란드 원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이 증시에 대한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입장에서는 2400포인트 정도, 2300 후반대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400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올라가려다가 3일 정도 이제 음봉으로 좀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240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횡보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61선까지도 빠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 자체는 오랫동안 이 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점점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머물수록 지지 라인이 두터워진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큰 하락 이후에 횡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자체는 이제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 3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자로 MSCI 리밸런싱 때 좀 의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익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시가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일단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올라가는 추세,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단 라인도 조금 저항을 받고 있지만 점점 주가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렴 구간에서 아래로 떨어지던지 위로 올라가던지 그런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완벽한 저점 라인을 찍고 이 전저점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증시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떨어지다가 좀 마지막에 반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이외에도 지금 유럽 증시, 뭐 일본 증시, 뭐 상위 종합은 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들이 좀 정체를 겪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언제 또 깨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이 이제 1298원입니다. 저점을 깨고 나서부터 점점 이제 저점을 낮춰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점점 낮춰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자체가 점점 떨어지면서 쭉쭉 떨어지는 그죠? 전형적인 N자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나라의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이제 점점 더 떨어진다면 이 원화에 대한 가치 때문에 이 외국인 자본의 그런 유출이 조금 덜 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좀 위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평년 정도의 수준이라면 1250원 안쪽으로 이 환율이 위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과매수 구간입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구간에 속합니다. 하지만 1250원 안쪽으로 바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자리 잡을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오늘도 좀 약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같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크게 뭔가 계속 상승을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경계감도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방향을 잡아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경계를 하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고요. 채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3.5%대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같이 이 국채금리도 떨어진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제 이런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환율이 안정화가 될수록 우리나라 위험 자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오는 돈을 다시 이제 위험자산으로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정화가 필요하겠죠.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년 정도라고 한다면 한 3% 안쪽으로 좀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증시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두산에 대한 소식인데요. 두산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두산 프렌드 쇼어링 수혜주 부각, 그래서 실적 고성장 지속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도 높이 유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 대해서 두산그룹의 원자력, LNG 가스터빈 등은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될 사업 분야에 속해서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8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의 원자력과 LNG 가스터빈 이 모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 지주사가 두산이기 때문에 두산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밸류에이션 평가를 또 좋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그 다음에 두산과 두산 퓨얼셀의 수소 등은 국가 육성 산업 분야에 속한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력 사업 말고도 두산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수요도 이제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한국 원전 기업의 기회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엘다바 원전의 그런 2차 개통 건설 공사를 계약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폴란드 민간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력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체코도 지금 원전 수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제가 네덜란드와 필리핀 원전 그런 원전 국가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제 두산 지주사 아래에 그런 자회사들의 매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 지주사가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전망이 나온다는 것은 두산 그룹 자체가 지금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어떤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큰 악재로 인해서 계속 그 수급이 꼬이면서 두산그룹의 이 유동성 현금을 잡아먹는 그런 자회사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씩 미래 성장 사업을 맡아서 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나 보던 그런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이 재무가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에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웬만해서는 그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일환으로 블록딜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유동성 현금 확보를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매각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두산 밥켓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지금 증권사 쪽에 그런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구체적으로 잡힐 만큼, 그리고 목표 주가가 점점 올라갈 만큼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이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이제 슬로바키아 원전 개선 사업을 성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종료했다라고 하고요. 터빈의 현대화로 수명 연장을 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갖는 의미는 이 두산 스코다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현대화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신규 원전 건설도 이 글로벌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수명이 다 했지만 여전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원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수명을 연장한다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다 했는데 이제 그 생명을 억지로 이제 불어넣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수명이 조금 더 써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명 연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바키아 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현대화하면서 그런 이제 수명 연장 차원에서 좀 두산 스코다 파워가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터빈 기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이 기술 중에 하나가 터빈 기술이고요. 원자력 발전 아니면 뭐 수소 발전 아니면 풍력 발전 뭐 이런 것들 모두가 이 터빈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두산 그룹 자체가 해외에 있는 그런 그 터빈 기술을 가진 자회사들을 매입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앞으로의 그 원전 수명 시장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원전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 하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원전과 그다음 미국 원전, 그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좀 파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그런 수출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1400메가와트급 그 신형 모델이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지재권을 사용해서 개발한 원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허락 없이는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는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소송을 좀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소식들은 실제로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좀 기술력을 키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재권을 좀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렇게 지재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이 아니고 중재 조항이 들어갈 만큼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제 로열티를 내라고 하면서 우리 허가 없이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과 한전 같은 경우는 국내외 사용 실시권이 있는 그런 협정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송전을 통해서 좀 피 튀기는 싸움이 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원전 수출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이제 발을 넓히면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견제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해 6월인가요? 그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전 공동 수출 협의를 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통해서 먼저 수주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 쪽에 그런 기술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수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제조 기술을 없이 우리나라의 도움 없이 그 많은 원전을 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와 피 튀기게 싸울 이유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판정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CAB라고 해서 그런 국제 중재도 제기를 하면서 이 소송전은 조금씩 무마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고요. 네옴시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11월부터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MOU 체결 이후에는 뭐 크게 수주에 대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가 반영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수주권들이 빠르면 이제 이번 달 이제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좀 하나둘씩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수백만 명의 그런 인구가 모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주거 인프라 아니면은 그런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뭐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태양광 시장과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시장,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시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수주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서 ESS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좀 몇 건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주변에 담수화 플랜트가 없다면 지금 해수 담수화 그 담수화를 통해서 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다리면서 네,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시장 상황은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이 차트 자체는 오히려 이제 횡보를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느낌인데 분명히 우리는 전자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12월도 이제 첫째 주가 지나가고 이제 둘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축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같이 응원하면서 좋은 장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